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흘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루비오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상은 미국이 갑자기 연기를 요청해 통상협상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찾아온 무더위로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이 계엄동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8월 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 일주일 앞두고 2+2 통상협의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것도 불과 하루 전에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트럼프의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박미중 위성락 안보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장관까지 만남 불발. 미국이 사과는 했지만 의도는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송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국면에서 제가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서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에서 위 실장은 이달 초 협상을 위해 회동했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위 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했다며 미국 측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만남 불발을 인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루비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의가 길어져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유선으로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간과 방식을 실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이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이 다음 달 1일 미국이 정한 25% 상호 관세 적용 시점 전에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협의가 불발되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돌아왔습니다. 미국 측이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는데 협상 기한인 다음 달 1일 전에 만남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홍지호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출국하려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출국을 1시간 20분 정도 앞둔 오전 9시쯤 미국이 돌연 연기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다시 잡자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능한 때가 언제냐라는 걸 갖다가 물어보면서. 기획재정부는 미국 측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며 수차례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계획대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양국의 고위급 만남이 불발되면서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에 대한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국가와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상황이 거의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특히 이제 EU하고 중국 쪽에 조금 더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8월 1일 전 2+2 통상협의 성사 여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결국 관세 협상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재무장관까지 만남이 불발된 겁니다. 이 만남은 미국이 취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을 거부하면
최대 50%까지 관세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는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워싱턴에서 강용구 특파원입니다. 일본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압박 전술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관세를 1%포인트 낮출 때마다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일본은 원래 4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준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결국 5,500억 달러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역 합의 국가가 늘어날수록 요구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ut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simple tariff for some of the countries. We have so many countries, you can't negotiate deals with everyone. So we'll have a straight, simple tariff of anywhere between 15 and 50.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4천억 달러, 약 550조 원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이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것처럼 한국도 핵심 분야에서 추가 구매를 요구받을 전망입니다. 무역 합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협상에서 트럼프가 만족했던 지점, 투자금을 4천억 달러를 지우고 5천억 달러로 고쳤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미국에 수많은 투자를 했는데 또 얼마를 더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각 그룹 회장들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소통 속에 최근 정부가 4대 그룹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약속된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정부 조달 자금까지 더해지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이딴 실적 부진과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줄었습니다. 4월부터 적용된 25%의 품목관세 여파가 그대로 영향을 끼친 탓입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를 제안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가운데 일각에선 현지 투자 카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가 즉흥적이고 급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완전히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협상을 준비한 그 원칙과 그 전략대로 해야 된다. 관세 협상 불발 시 25% 상호관세 폭탄이 불가피한 만큼 재계는 정부의 협상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 하루 밖에 나가기가 무섭게 날이 더웠습니다. 이 극한 호우가 끝나자마자 전국을 폭염특보로 뒤덮은 극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의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얼마 전 기록했던 118년 만의 더위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분수가 다시 물을 뿜어냅니다. 낮 기온 34.1도를 기록한 서울의 도심은 잠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원래 제가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인데 그냥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땀이 날 정도로 좀 더워가지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 상승해 주말인 토요일 서울의 기온은 38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37.1도로 7월 상순 기준 118년 만에 가장 더웠던 지난 7일 기록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체온이 순간적으로 내려가 시원해지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주말엔 체온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만큼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태백과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데다 폭염 지역 대부분이 폭염 경보인 상태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 고기압이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다 남쪽 해상의 태풍들이 북상을 시작하면서 주말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상이 변함에 따라 남동풍까지 불어와 역대급 더위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두터운 고기압이 강화되고 따뜻하고 습한 남동풍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 폭염은 더욱 강화되겠으니 현재 태풍 3개가 동시에 발생해 이동하고 있어 주말 이후 날씨엔 변동성이 큽니다. 주말에 제주도엔 이틀간 60mm의 비가 내리는데 주 중반엔 전국의 폭염이 더욱 강화되거나 반대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34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덥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다니는 공간의 기온을 직접 재봤더니 훨씬 더웠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주거 지역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의 공식 기온이 33.9도일 때 이곳의 기온을 재봤습니다. 금세 온도계의 수치가 46도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덥죠, 약간요. 등에 땀이 꽉 차가지고요. 땀도 많이 나가지고 덥죠, 많이요. 서울의 공식 기온은 정확한 관측을 위해 종로구 송월동에 통제된 장소에서 측정됩니다. 반면 주거지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50도가 넘는 바람이 나오고 아스팔트에서도 열이 뿜어져 나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주변 산보다 주거지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건물 때문에 이렇게 그늘이 생긴 골목의 온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10분 정도 온도계를 더 봤는데 40도를 넘습니다. 마치 찜질방 안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생활공간 천여 곳에 설치된 에스tat 관측기 데이터를 확인해봤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 초 독산 사동은 47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업무지구도 뜨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황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빌딩으로 둘러싸여 기온이 오릅니다. 용산구 직장가는 43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걸어올 때 좀 더 더운 느낌이 좀 들어요. 건물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더워 보이는 느낌? 네. 어제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오후 2시 17분에 측정된 33.3도입니다. 비슷한 시간 에스tat 관측기 713개 가운데 무려 659개에서 33.3도보다 높은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지형이나 아니면 뭐 건축물의 에어컨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어떠한 생활환경 탓에 더 더울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더라라는 점. 스마트폰 속 수치보다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재명 정부 인사 낙마 사례는 4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던 대통령실도 오늘 절차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결국 몸을 낮췄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절차적 보완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전직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부실 인사 검증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겁니다.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과거 저서 등 검증 범위 확대도 시사했습니다.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라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저서라던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확장을 한다라던가.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자진 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와 신중한 직권남용죄 수사 등 공직사회 개편 5가지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들 괴롭혀서
의혹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다 검토를 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은 100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낙마로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겐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가 하면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장관직 사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의원 개인뿐 아니라 정부 여당을 향해 부적격 인사는 정부 실패의 시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국방부 안규백, 보훈부 권오을,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공문을 발송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최혜병 수사 외압 건과 관련이 있다며 특검에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임성근 사단장과 14분이나 통한 안규백 후보자는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명현 특검은 당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야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인사검증 보도로 이어갑니다. 네이버 출신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아내와 딸에게 네이버 주식 수천 주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엿새 뒤 네이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도 반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주가 급등 직전 주식을 넘겨 증여세를 1억 원 이상 덜 낼 수 있었는데 야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네이버는 코로나 특수 등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1분기에 이어 3분기, 4분기까지 연이어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주가도 6개월 만에 연초 대비 26%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 네이버 출신인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장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각각 3,500주와 1,600주를 증여했는데 당시 주가를 감안하면 배우자와 장녀가 물려받은 주식 가치는 11억 6천여만 원과 5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증여 시점입니다. 네이버의 최대 실적 발표 직전에 증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증여했다면 배우자와 장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직전에 증여가 이루어지면서 배우자와 장녀가 실제 납부한 증여세는 1억 8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주식의 상승 가치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증여세는 축소시킨 셈입니다.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까지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에 대한 자금 출처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2015년 NHN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득권 싸움 대신 개혁연대를 만들겠다며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 당내 개혁 인사들과의 협력도 시사했는데요. 일단 당내 혁신의 목소리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꼽혔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과 싸우고 개혁 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윤 어게인이 아닌 보수 어게인을 위한 현장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 인사는 대립 구도가 뚜렷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찬탄 반탄으로 충돌하며 정치적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측근들의 만류가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 주류인 친윤계와의 갈등과 내년 지방선거 책임 리스크가 불출마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탄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보다 찬탄주자인 안철수, 조경태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탄핵은 반대했지만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주진우 의원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을 개혁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심과 민심이 어느 후보로 향하느냐에 따라 전당대회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팀 정태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온도 차이, 두 사람 사이 온도 차이인데 누구와 누구의 온도 차이입니까? 네, 바로 전당대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두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현 상황입니다. 예.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두고 참 어제부터 그 배경과 과정을 두고 말이 많았죠. 그렇죠. 이후 이를 대하는 양 후보의 온도차 역시 드러났습니다. 먼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공격을 받던 때에도 강 전 후보자를 응원했던 정청래 후보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는 SNS 글로 동지애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당원 당신만 믿고 간다고도 했는데요. 정 후보의 강점으로 꼽히는 강성 당원 지지세 결집을 이어가려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당심의 힘을 실은 거네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이 강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기 직전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던 박찬대 후보는 이 당심보다는 명심,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무게를 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정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두 후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헤어질 결심을 선언을 했는데 맞아요. 이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강선우 뿐일까인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네, 이 글을 우선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예. 홍 전 시장이 이번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후 SNS에 여의도 정치판에 보좌관의 행패 부리고 또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냐며 불특정 다수의 의원들을 저격한 겁니다.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요. S대 안 나왔다고 보좌관 여럿을 이유 없이 자른 의원, 술 취해 보좌관에게 술 조정하며 행패 부린 여성 의원 등 구체적인 정황들을 언급했는데요. 예. 이 중 특히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당직자들의 집단 항의에 스스로 탈당했다가 조용해지니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냐는 말을 두고 파장이 큽니다. 바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과거 폭행 사건을 에둘러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홍 전 시장은 모두 쉬쉬하고는 있지만 이미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의 관행이었다며 이런 심성 나쁜 사람들은 이제 좀 정리되었으면 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당사자들은 뜨끔했겠네요. 키워드 두 개가 공교롭게도 강선우 후보자와 연관이 되는데 그만큼 이번 사태의 여파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족의 축복. 자주 쓰는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임기를 막 시작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썼던 표현입니다. 예. 대선 기간이었죠. 지난 5월 한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찬양하는 말들을 쏟아낸 겁니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네, 이 밖에도 최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며 20년은 해도 될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하기에도 참 쑥스럽다며 공개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소환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첨과 보온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 합니다. 자, 동시에 최 처장을 향해 인사혁신처장이 아닌 아첨혁신처장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예, 과한 칭찬인 것 같긴 합니다만 판단은 국민의 몫이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3 불법 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후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회귀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이 계엄 동조와 관련한 혐의를 입증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도 주목됩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 어떤 것들 혹시 보셨나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으로 자택과 총리 공관이 대상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계엄 해제 이후 사후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하는 등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걸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는 차명회사를 통해 투자금 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 임원으로 등록된 김 씨 배우자가 특검 조사에서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남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심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배우자 정모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빠져나옵니다. 김혜성 씨 지금 어디 있는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6월 한 사모펀드를 통해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소유한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된 건 정 씨로 사실상 김 씨가 투자금을 빼돌리는 데 쓴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특검팀 조사에서 이 회사가 실제로 김 씨의 차명회사가 맞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형식적인 명의자일 뿐이라 회사 운영을 모른다며 남편을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남편 김 씨가 귀국하려면 정 씨 본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체류 중인 베트남에 자녀가 있는 만큼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정 씨가 먼저 출국해야 김 씨가 귀국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팀은 김 씨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은 것도 없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하루에 하나의 혐의만 조사해달라.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끝내달라. 김건희 여사 측의 요구에 특검팀은 들어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김 여사의 문고리 행정관들도 내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다음 달 6일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출석은 하겠다면서도 조사 방식을 조율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오후 6시 전 조사를 마쳐줄 것과 조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경우 적어도 3에서 4일의 휴식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많다 보니 혐의별로 날짜를 정해 조사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검팀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 측근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김 여사의 최측근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을 내일 부를 예정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준 샤넬 가방을 받았고 정 전 행정관도 전 씨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소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조사하면서 통일교와 건진법사의 청탁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도 전달됐는지 캐물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충격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람을 묶어서 지게차로 들어올리고 조롱하고 우리나라 맞습니다. 외국인 노동자한테 한 행동들입니다. 누군가의 귀한 자녀인 이 이주 노동자는 오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 더미에 사람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포장용 비닐로 옴짝달싹 못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집니다. 주변에선 재미있다는 듯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운전석 위로 높이 들어올려진 채 조롱이 이어집니다. 어쩔 줄 모른 채 묶인 이 남성은 스리랑카에서 온 30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무려 5분 동안이나 허공에 매달렸다가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밖으로 알려지면 해고될까 두려워 고심하다가 5달 만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욕 많이 했어요.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뒤늦게 사실 파악에 나선 업체 측은 지게차를 몰던 50대 근로자의 과도한 장난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할란다. 네, 그리고 저도 뭐 어떤 경우에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해주겠다. 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엄정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업체의 근로감독관을 파견했고 경찰도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경찰이 오늘 하이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 계획이 없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과 관련이 있는 특수목적 법인에 팔았지만 이후 방 의장은 기업 공개를 진행해 주식을 상장시켰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비공개 계약을 맺고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증거물 확보에 나선 만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방 의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고양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고양이가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크게 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 경찰관이 연기자욱한 건물로 뛰어드는 모습,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1층에서 시뻘건 불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이 오기 전 먼저 출동한 경찰관이 간이 소화기를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안 꺼져요, 이걸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경찰관. 제가 들어가서 2층부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욱한 연기 속을 한치의 고민도 없이 뛰어듭니다. 나오세요, 바로.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고서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건물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뛰고 소리치면서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경찰관도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연기를 마시거나 뛰다가 발등이 골절되는 등 주민 5명이 다치긴 했지만 건물 안 곳곳을 뛰어다닌 경찰관 덕분에 65명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직원이 너 막 비틀거리고 쓰러졌었다고 근무복 입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저희 최소한의 직업의식이죠. 불을 낸 사람은 술에 취한 50대 주민이었습니다. 단지 밖 도로에 벽돌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피의자는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바람에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 인사동길에 최근 전통문화와는 관련이 없는 대형 화장품 아울렛이 들어서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미 입점한 업체에 대해 손쓸 방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은 국내 1호 문화지구입니다. 거리에서는 형형색색의 동양화가 그려진 부채와 갖가지 표정의 달 등 전통 공예품이 판매되고 한복 차림의 관광객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인사동길에 전통문화 보호를 위해 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화장품 아울렛이 들어서며 논란입니다. 매장 측은 임대 계약을 하고 난 뒤 서울시 조례가 있다는 걸 파악했다며 폐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 종로구청은 화장품 아울렛 개업점인 6월과 7월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현장 가가지고 확인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화장품 판매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같은 금지 업종이 인사동 거리에 속속 들어서는 사이 전통업소는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서해용품 가게 바로 옆에 패션 잡화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동에 있는 약 1,500개 점포 가운데 전통문화 관련 업종은 600여 개로 절반도 안 됩니다. 인사동 상인들은 전통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맥을 이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판매장, 시장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불만이 많아요. 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이어 MBN이 마련한 기획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미일 3국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관계 변화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 중국이 멀어졌던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밀착되는 북중 관계를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가득 탄 유람선이 다리 아래로 지나가자 한 중국 조선족 남성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시와 국경을 맞댄 중국 단둥시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잇는 투먼시의 한 다리에는 중국 쪽에만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국경선까지만 걸어가서 그대로 돌아오는 중국인들입니다. 코로나19로 북한 국경이 폐쇄된 뒤 5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어 중국에서도 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겁니다. 然后呢，现在是平壤航的，咱们可以上火车去啊。然后咱们现在那个本地的罗金航的还没下。 북중 교류가 크게 줄어들면서 중국 내 북한 식당도 규모를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북한 손님들 넣으세요. 이렇게 소원했던 북중이었지만 최근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여객 열차가 5년 만에 운행이 재개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是个人签也快了呀，对，快了。然后旅游签等它开的时候我就通知你。
최근 열린 북중 우호조약 체결 6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급이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얼굴을 붉힐 수는 있어도 등을 돌릴 수는 없는, 아무리 훼손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는 깨지기 어려운 관계인 것이죠. 북중이 다시 거리를 좁히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서로를 카드로 삼아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드론 생산을 위한 인력 2만 5천 명을 파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경제적 협력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북러 관계는 강용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영상에 북한제 M1991 다연장 로켓포가 포착됩니다. 잠시 뒤 가까이 접근한 드론이 공격을 감행하며 M1991은 파괴됩니다. 북한이 군인 파병이나 포탄 지급뿐 아니라 각종 무기 체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선 다연장 로켓포에 이어 KN-23 같은 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제공하면서 전장에서의 실전 경험으로 성능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예 드론 제작을 위한 북한 인력이 러시아 드론 공장으로 파견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Koreans plan to send 25,000 of North Korean workers, so-called workers, to Russia for working in the drone manufacturing. 심지어 북한산 사과나 맥주 등이 러시아의 대형마트에서 팔리기 시작하는 등 협력 수준은 군사를 넘어 생활 경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If Russia will give this opportunity to go to Russia's market, it will be some kind of possibility for agriculture sector of North Korea to make money and to improve its abilities.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원산 갈마지구 방문을 계기로 관광 교류 역시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북러 간 협력 분야는 더욱 촘촘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러 관계, 이에 대한 한반도 영향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 기자, 북중러의 삼각관계가 복잡 미묘합니다. 사실 북중은 혈맹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부턴가 좀 불편해 보였어요. 언제쯤 왜입니까? 네, 사실 2018년 미국과 한국이 만나기 전에 북한은 중국과 먼저 만나면서 북중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실패를 하고 코로나까지 거치면서 북한은 중국에게 바라는 게 많지만 중국은 북한에게 얻을 게 없는 이 불균형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해묵은 불신까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 데탕트부터 시작했고요. 그 두 번째 사례는 90년대 한중 정상화의 국교 정상화였고 김정일도 죽을 때 중국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비화도.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빙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북한은 또 러시아라는 돌파구가 있어서 좀 숨통을 트인 것 같은데 중국과 냉각기를 버틴 것 같은데 북러 관계 밀착, 아무래도 러시아의 전쟁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당초 북러 밀월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사과나 맥주까지 보내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외치고 있지만 밀월의 1차 유통기한은 전쟁이 끝날 때쯤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서로 기대하고 있는 공유되는 이익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상당 기간 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또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은 절대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한러 관계의 회복 정도가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작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가요? 북한을 서로 간에 그 교두보로 삼지는 않을까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북한은 작은 이슈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경쟁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시진핑과 푸틴이 최근 수차례 만나기도 했고요. 중러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다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은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있는 러시아 쇼핑몰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온 영상을 보시면요. 중국인은 물론이고 러시아인까지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은근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밀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쩔 수 없는 지역 경쟁자지만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과 승부가 나기까지는 가까워지고 싶은 사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네, 복잡 미묘한 북중러 관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외교안보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는 주적 개념이 없고 김 위원장의 발언이 결국 사실상 법인데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어떤 의미일지 강재묵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군 간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이어가는 가운데 포병 사격 훈련이 진행됩니다. 지난 5월에 이어 2달 만에 김 위원장 참관 아래 실사격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이래 또 한 번 북한 헌법에도 없는 주적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적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특정해서 자신의 억제력을 갖추겠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는 오히려 수위 조절을 하거나 정세를 관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남측의 주적 논란을 의식하면서도 대남 위협을 고조시킨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 측이 대북 심리 수단인 라디오, TV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전파 방해 송출을 중단하는 등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창인데 아직 합의를 못한 교약국들은 불확실성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샴페인 같은 수출품들은 주문이 끊겨 창고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만한 언덕배기에 드넓은 포도밭이 펼쳐집니다. 포도송이는 햇살을 받으며 영글어가고 있지만 수확을 앞둔 농장주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미국과의 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입업자들이 샴페인 주문을 중단했고 그로 인해 수출 예정이었던 샴페인들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On a un comportement aujourd'hui des importateurs en particulier qui sont frileux pour continuer à faire du business. Donc en fait, on a un marché qui est perturbé depuis quelques mois. 유럽 최대 수출항 중 하나인 엔트워프에도 미국행 자동차 수천 대가 수출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유럽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의 3분의 2를 공급하는 멕시코의 토마토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의 불공정 무역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멕시코산 토마토에 17%의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Sí se va a ver afectado porque igual lo que nosotros trabajamos pues es para ese mercado especialmente. Casi para aquí nacional es muy poco lo que se consume en tomate cherry, en tomate herlon.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의 물류망에 혼동이 빚어지면서 무역업계는 교역국의 관세 협상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9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매출 22조 2,320억 원, 영업이익은 9조 2,129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선전이 주요했습니다.
HBM은 당사의 우수한 제품 경쟁력과 양산성을 토대로 전년 대비 약 2배 성장시킨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SK 하이닉스는 특히 AI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최신형 HBM3E 모델을 거의 독점 공급 중이고 차세대 HBM인 HBM4의 샘플도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공급한 만큼 앞으로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뒤따라 HBM4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며 맹추격하고 있고 HBM3E 경쟁에서 밀린 삼성전자는 신제품인 HBM4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로 가격 인상을 우려한 고객사들이 앞당겨 물건을 확보한 만큼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구글과 오픈 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 중심의 AI 신규 서비스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가 지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수요 증가하는 폭이 지금은 더 큰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와 맞물려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사람이 하면 2주 넘게 걸리는 암 진단을 단 1분으로 줄인 정밀진단 AI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챗GPT 같이 일반에서 두루 쓰이는 AI만큼이나 이렇게 특정 산업에 활용되는 산업 맞춤형 AI 개발도 중요한데요. 과연 우리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의 폐조직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확대한 이미지입니다. AI의 조직세포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동안 학습했던 데이터를 근거로 암세포인지 여부를 곧바로 확인해줍니다. AI는 1cm도 안 되는 조직 샘플을 수만 개의 픽셀로 분석해 암으로 의심되는 부위만 붉게 표시해줍니다. 최대 2주까지 걸리던 유전자 검사 및 진단 시간을 단 1분으로 단축하여 환자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진단 정확도는 78.4%로 미국 하버드 의대가 개발한 AI보다도 정확합니다. 이 차세대 정밀의료 AI 모델은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 신약 개발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이 개발한 AI는 복잡한 선박 설계도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50명의 전문 엔지니어가 두세 달 동안 협업해야 했던 작업을 AI는 열흘 만에 끝냅니다. 업계에선 챗GPT로 대표되는 범용 AI 못지않게 이 같은 산업 맞춤형 AI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고 또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보는 쪽이고요. 저는.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AI 개발에 뒤처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산업 맞춤형 AI 육성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살아나면서 2분기 우리 경제가 당초 전망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되면서 현장에선 소비도 늘어나는 분위기라 3분기도 기대가 되는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강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망원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음식점 앞에 줄이 늘어서 상인들은 모처럼 일할 맛이 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카드를 갖고 오시는 거 보면 좀 느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이처럼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모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하던 GDP는 2분기 0.6%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습니다. 계엄으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소비와 수출 모두 호조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롭고 행복하지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저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 사서 써야지. 3분기부터는 2차 추경과 소비 쿠폰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와 소비가 더 좋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여전히 불리함을 안고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하반기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쪽이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다음 달 28일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2분기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 0.8%인 연간 성장률 전망을 상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16일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비는 MBN 서울 마라톤이 열립니다. 많은 러너들 사이에서 역대급 코스라는 찬사를 들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초보 러너들이 부담 없이 뛸 수 있다는 10km 코스를 최영규 기자가 직접 달려봤습니다.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는 MBN 서울 마라톤의 10km 코스의 출발점인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부담 없는 난이도의 잠실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10km 코스의 모습은 어떨지 저와 함께 미리 달려보시죠. 잠실운동장 동문에서 잠실역 사거리까지 2km 구간은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라 레이스 초반 천천히 숨을 틔울 수 있습니다. 2.5km 정도를 달리다 보면 잠실의 랜드마크 롯데타워가 나옵니다. 이 롯데타워를 지나 석촌호수를 가로질러 가다 보면 눈도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달리실 수 있습니다. 석촌호수에서 반환점까지 2.5km 구간은 완만한 내리막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달리기에 좋지만 오버페이스는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점인 가락시장역 사거리까지 오시게 되면 딱 절반인 5km를 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셨던 코스를 그대로 되돌아가시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달려보시죠. 반환점을 돌면 내리막이 오르막으로 바뀌는 만큼 레이스 후반부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잠실 종합운동장에 돌아오시면 대망의 10km 코스를 완주하시게 됩니다. 오셔서 완주 기념 메달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가져가시면 레이스가 마무리됩니다. 선선한 11월에 열려 한 해 동안 충분히 끌어올린 최상의 몸 상태로 뛸 수 있는 데다 서울의 여러 명소를 지나는 알짜 코스로 벌써 러너들의 기대를 받는 MBN 서울 마라톤. 내일부터 2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 정보를 등록하면 30일부터 하프 코스, 31일부터 10km 코스 참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더우셨죠? 뜨거운 열기는 식을 생각을 안 하고 나날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 34도를 웃돌았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폭염은 갈수록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7도, 모레는 38도까지 올라 올여름 가장 심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7도, 전주도 37도까지 올라 특히 서쪽 지역의 폭염이 더 극심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